무역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한 다음에는 그 매매 계약서상에 적혀 있는 그러한 약정 조건대로 매수인과 매도인은 서로 발생한 채권의 상황을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될 그런 책임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뭐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 매매 계약서로 이행하지 못할 그런 사태가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고의든 타이든 여러 가지 이제 가변적인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가장 큰 것은 매도인이 그 약정된 날짜에 정확하게 그 물품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제 가장 크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매수인이 그 인도받은 물품에 대해서 약정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이 두 가지가 가장 그 대표적인 매매 계약서에 있어서의 위반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매매 계약서에 이제 적혀 있는 대로 서로의 그 의무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한 이제 위반의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 구제 수단, 그다음 매수인과 매도인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reaching and remedy, 이렇게 약칭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제 breach라는 것은 이제 그 매매 계약을 위반하는 것, 그것이 위반, 그래서 이제 breach라고 그러고, remedy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어떤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권리, 그것을 바로 remedy라고 그러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계약 위반의 이제 유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게 되는데, 크게 이행의 지체, 그다음에 이행 거절, 그리고 이행 불능, 그리고 불완전한 이행, 뭐 이런 거 이렇게 들 수 있게 되는데, 먼저 이제 이행 지체라는 것은 약정된 날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날짜를 지키지 못해서 이제 질질 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행 지체가 되고 delaying performance가 되는 것이죠. 매도인의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뭐 9월 10일 날 물품을 선적을 해야 되는데 그 선적을 안 하고 차일피를 이제 미룬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그 물품에 대해서 인도받은 다음에 대금을 정확한 날짜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역시 그것도 이제 차일피를 미루면서 대금 지급을 안 한 경우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결제 조건으로서의 TT를 선택했다. 그래서 사전 송금 방식을 해가지고 그 매도인에게 먼저 송금을 하게 되면은 사람 심리가 그렇죠. 먼저 돈을 다 받았으니까 그 물품을 인도받은 것에 대해서 좀 불성실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먼저 이제 선지급을 하게 되면 또 선적을 이제 지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대금 지급의 지연 등을 이제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먼저 물품을 받고 이제 돈을 차일피일 미루는 건데, 지급을 이런 것도 이제 DA 추신거래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그 신용장 거래 방식, LC 방식에서는 이렇게 이제 대금 지급의 지연 등이 이제 있을 수가 없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행 거절에서 renunciation이 있는데, 이것은 매매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이행할 것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행 거절이 되는데, 이것은 약정된 그 날짜가 내도하기 전에, 도달하기 전에 그러한 것을 채무를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이제 거절하는 것, 이것이 이행 거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9월 10일에 선적을 해야 되는데 그 훨씬 이전에 나 그때 선적 못하겠다, 또는 물품 대금을 물품을 보내주면 언제까지 내가 대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선적 날짜를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이 매수인은 판매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상당한 그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믿고 물품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돈을 못 주겠다, 이렇게 거절을 해버리게 되면 상당히 그 피해가 많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행 거절, renunciation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계약 날짜, 의무 수행 날짜가 오기 전에 쌍방은 바로 계약을 이제 해지를 하고 거기서 대해서 쌍방 서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발생하게 되겠죠. 다음에 이행불능에서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이렇게 되는데, 매매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원시적 불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후발적 불능, 그 다음에 frustration, 그래서 좌절이 있을 수 있죠. 이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그 무역계약이 이제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물건도 없으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든지 또는 기술 개발 능력도 없으면서 그것을 수출할 수 있다고 이제 큰 소리를 쳐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제조 시설도 없으면서 뭐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반대로 이제 매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대금 지급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서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아예 그 무역 계약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적 불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후발적 불능과 이제 frustration, 좌절은 같은 의미인데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은 다르죠. 후발적 불능이라는 것은 이쪽에 그 매도인의 이제 입장을 보게 되면은 열심히 물건을 만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원자재가 뭐 가격이 뛰었다든지 또는 노동력을 제대로 충원을 못했다든지 이래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계획의 차질이라든지 태만이라든지 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행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후발적 불능이 되겠고, 이것은 이제 귀책 사유가 바로 그 채무자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이제 청구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이제 보상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 frustration, 좌절이라는 것은 바로 beyond control 해서 그렇게 이행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행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frustration, 좌절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무역계약을 할 수 없게끔 좌절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인데 가장 큰 것이 force majeure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불가항력 조항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그 1강에서 무역계약 시간에서 배웠잖아요. 이제 계약서 작성할 때 그 뒷면에다가 어떤 그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특히 이제 매도인이 되겠죠. 매도인이 어떤 그런 자연재해라든지 그다음에 파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제때 그 선적을 인도를 못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면책 사유가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매 계약서에 이제 약정할 때 이면 조항에 그걸 삽입한다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이제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뭐 전략 물자로 지정이 돼가지고 수출을 할 수 없게 됐다든지 또는 자국의 어떤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그러한 매도인의 이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 것이죠. 뭐 선박이 풍랑 때문에 침몰을 했다든지 뭐 지진이 몰려와가지고 뭐 공장에다 완전히 파손을 입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걸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바로 이런 것들은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이죠. 계약을 하게 되면. 근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바로 이러한 그 불가항력 조항에 대해서 그것을 삽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법원의 판결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사태가 되겠죠. 물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재에 의해서 판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중재 조항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또 역시 이제 중재에 따르게 되겠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잘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이 있다. 그래서 불완전 이행은 하기는 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불완전한 거죠. 완전하게 하면 이제 컴플리트가 되겠고, 불완전했다니까 인컴플리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TV를 그죠, 뭐 100대를 인도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뭐 80대밖에 안 왔다든지, 또는 지불할 금액이 뭐 10,000불인데 뭐 5,000불밖에 안 주고 차액 필요 미룬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불완전 이행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물론 이제 불완전 이행의 효과로서는 채권자는 이 목적물을 이제 수령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20대에 그런 이제 부족분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다 수령을 못했으니까 그것으로 입은 어떤 피해에 대해서 또 상대방에게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빈번하게 일어나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같이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매수인이 약정된 날짜에 자꾸 돈을 다 안 주고 차익을 미루게 되면 그런 경우가 생겼지. 야, 더 이상 너하고는 사업 못 하겠다. 때려치우자. 그래가지고 그 계약을 이제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 그죠? 미잔량 부분에서 손해배상 청구권도 생기게 되고, 아울러서 계약의 해제권도 같이 발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불완전 이행이 되겠습니다. 불완전 이행이 되면 이제 이른바 컴플레인, 그죠? 이런 게 생기게 되겠죠. 컴플레인이나 클레임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배상도 하게 되고, 그리고 계약도 다 이제 파기게 되고, 그러한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되죠. 그 다음에 구제 상황에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위반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러면 이러한 위반 조항에 대해서 어떠한 구제 조항이 있는가? 이것을 이제 매수인의 입장, 매도인의 입장에서 각각 살펴보는데, 시험에서는 주로 출제되는 것이 어떠한 권리 조항이 쫙 있는데 이것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적인 사항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한쪽에 매수인에게만 이것이 해당되느냐, 그런 것을 이제 묻는 문제가 자주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바이어스 레무지냐 아니면 셀러스 레무지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살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의 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셀러와 이렇게 바이어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 매수인, 이 매수인이 어떤 브리칭을 했을 때 이쪽에 매도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런 것을 먼저 살펴보게 되는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양쪽이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공통 권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특정 이행 청구권, 이것은 아까 같은 이제 그런 경우죠. 100TV 100대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다 안 왔다든지, 또는 이쪽에 이제 만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8,000불만 왔고 2,000불은 안 줬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셀러가 바이어한테 요구를 해야 되겠죠. 자, 나머지 그 2만불, 2,000불 빨리 주세요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것을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특정 이행 청구권은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 상태에서 청구가 되기 때문에 계약의 해제권과 병행하여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과 함께 청구하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이제 그런 경우에 TV 이제 100대인데 20대밖에 안 왔잖아요. 그죠? 20대를 더 와야 되잖아. 근데 이 계약을 해제시켜 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은 나머지 20대를 이쪽으로 바이에게 그래서 인도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매매 계약서 상에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이행을 할 것을, 그러한 효력은 존속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행을 하라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매매 계약서에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돈을 안 줬다면은 계약서대로 2,000불을 내놔라. 이렇게 이행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의 해당권하고 특정 이행권 청구권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은 서로 논리적으로 이제 모순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추가 이행기간 지정권을 이제 둘 수 있는데, 이런 것이죠. 양쪽을 봤을 때 만불을 이렇게 9월 5일날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돈을 안 준다. 그렇게 되면 다시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9월 10일까지 갚으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합리적인 기간을 줘야 되겠죠.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그래서 그것을 reasonable period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쪽에 9월 10일날 선적을 했는데 선적을 하지 않았다. 인도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다른 기간을 지정을 해가지고 9월 20일까지 물품을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 기간을 연장해서 줄 수 있게 되겠죠. 바로 이런 것들, 추가 이행기간 지정권, 이것들 전부 다 상식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 둘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계약의 해제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 매도인이 바이어의 어떤 그 권리 침해에 있어서, 그 계약 위반에 있어서 매도인이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제 수단에서 보게 되면, 매수인의 그 계약 위반이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됐을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질적인 침해라는 것은, substantial breaching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이제 어떠한 피해 상황이 이제 발생했는데 그것이 주관적인 게 아니고 제3자가 봐도 명백하게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재산적인 어떤 피해를 입혔다고 판명이 됐을 때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매도인이 이행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추가 이행기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안 이 물품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이제 때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 팔 수도 없으니까 상당한 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계약의 그 해제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일단 계약을 이제 해제시켜 놓고 뭐 이 물건을 뭐 다른데 또 판료를 개척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물론 계약을 해제해 놓고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어떤 이제 그 법원의 판결을 요청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매도인이 설정하여 통지한 추가 이행기간 내에 매수인이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죠? 물건 만들었으면 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바이어가 싫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계약은 파기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대한 또 손해보상은 또 별도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자보완권 이렇게 되는데, 계약된 물품이 계약의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경매하는 것일 경우 이해시정을 매도인에게 매도인 자신의 비용으로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권리를 말한다. 말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또 TV가 이제 왔는데 이것이 불량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매수인이 그것을 고쳐라. 근데 그걸 고치는데 이쪽에 매도인이 그 잘못한 것을 매수인이 거기에 비용을 내 가지고 물품을 고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이제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에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것일 때, 경미한 사항이 있을 때, 즉 컴플레인이나 그런 클레임 사항이 됐을 때 그것은 당연히 이쪽에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그것을 하자를 이제 보완해야 될 그런 의무가 당연히 발생되겠죠. 그 다음에 물품 명세 확정권 이렇게 되는데, 매수인이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랬는데, 계약 내용에 따라서 어떤 그 거래액으로 약정된 그러한 물품이 딱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매수인이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제 이행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매매 계약서에 제시된 그러한 물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뭐 인도를 하라든지 또는 품질을 어떻게 하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답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결국은 셀러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네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것 아니냐 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물품의 명세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그 매수인의 그 책임을 추궁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물품 명세 확정권이 되겠고, 매도인이 그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래, 그죠? 자, 나는 네가 시킨 대로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가 다시 이것을 확인을 해보고 여기서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 하고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내용 증명 같은 걸 이제 발송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권리를 한번 쭉 종합을 해보면은 그 하자 보완권 그리고 물품 명세 확정권은 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매도인의 하자 보완권과 매수인의 하자 보완 청구권은 서로 상응하는 권리다.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받는 권리가 되겠죠. 그래서 매수인이 그 물품에 하자가 있으니까 그 물품을 보완하세요 하고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생기게 되니까 그것은 바로 하자 보완 청구에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자를 보완을 해줘야 되니까 바로 하자 보완권과 하자 보완 청구권은 서로 교차되는 그런 권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러, 그 매도인이 매매 계약 제도를 하지 않고 위반을 했을 경우에 매수인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제 수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 양쪽에 다 이제 발생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정 이행 청구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어떤 물품에 그 하자가 있다든지 또는 선적이 지연됐다든지 또는 수량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당연히 그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이행기간 지정권, 그렇죠? 물품의 인도를 전량을 다 받지 못했다. 그러면 나머지 전량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기한을 줘가지고 그것을 이행할 것을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그 재날짜에 도착을 못 시켰다면은 또는 인도할 수 없다라면 다시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줘가지고 그 매도인을 하금 의무를 다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이 진짜 생길 수 있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 해제권, 이것은 양쪽에 다 이제 해당되는 그런 권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계약 해제권에 해당되는 사항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매도인의 계약 위반이 이제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할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주관적으로 빡빡 우겨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누가 보아도, 제3자가 보아도 명백하게 이것은 당신의 피해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단계, 그 정도는 돼야지만이 본질적인 이제 침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아까 원시적 불능처럼 뭐 사기라든지 또는 불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맺어진 계약으로 해서 피해를 보았을 때,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권이 발생이 되고, 당연히 또 어떤 그 사법적인 판결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이 설정하여 통지한 추가 기간 이내에 매도인이 계약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을 때, 이것은 뭐 제가 뭐 구체적 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약을 위반했게 됐으니까 이것도 물론 이제 그 매수인이 생각을 해서 도저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계약 사항을 계속 끌고 나갈 수는 없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바로 당신 같은 불성실 업체하고는 더 이상 거래를 못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계약 해제를 할 것이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추가 이행기간 지정권을 또 발동해가지고 그것을 완수할 그런 또 시간을 또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설정하여 통지한 추가기간 이내에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한 경우, 그 추가 이행을 이제 거부했다, 그렇게 못 해주겠다, 그럴 때 뭐 물건 못 주겠다 하고 거절을 딱 해버리면 그 계약은 당연히 해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입은 피해를 또 역시 매수인이 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계약이 해지되고 또 재판이나 또 중재가 또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체품 인도 청구권에서 리플레이스먼트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셀러가 MP3 플레이어를 이렇게 보내왔는데 이것이 전부 다 쓸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내게 되면 반송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리플레이스먼트라는 것은 이것 말고 이걸 다 쓸 수 없게 됐으니까 다른 물품으로 대체해서 보내라 할 때 대체품 인도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하고 이제 교체하고 보게 되면 또 substitute가 있죠. 근데 이것은 대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교체가 되는 것이죠. 리플레이스먼트라는 것은 아예 이제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상품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 그것이 리플레이스먼트에 해당되는 것이고, substitute라는 것은 하나 일종의 이제 대안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엔진이 이렇게 있는데, 엔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는데 이것을 수리를 위해서 셀러 측에 이제 보내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 그 엔진을 동력 장치를 쓸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한 물품을 이렇게 물품을 보내주고, 그다음에 셀러 측에서 이렇게 수리를 하는 동안에 이것을 가동할 수 있게끔 다른 상품을 보내준 것, 이것이 바로 substitute가 되겠습니다. 리플레이스먼트는 아예 못 써가지고 다른 물건으로 바꿔버리는 것이고, substitute는
어떤 그 AS 기간이라든지 또는 그 물품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고장에 의해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가동시켜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substitute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뭐 하자 보완 청구권, 이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그런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금 감액 청구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이렇게 MP3 플레이어를 100대를 인도를 받았는데 이 총 금액이 만약에 5만 불이었다, 50만 불이었다 이렇게 되면 너무 비싸네요. 늘릴까요? 그러면 한 10,000대쯤 할까요? 이렇게 됐다, 그죠? 근데 역시 불량품이 많이 발생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이 나올 수 있어요. 실무적인 이제 무역 계약에서는 바로 이런 클레임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여러 가지 대안 조건이 나올 수 있는데 하나 예를 들게 되면 처음에는 디스카운트가 있을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얼라원스가 되는데 공제가 되죠. 그래서 디스카운트보다는 이제 얼라원스가 적절한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클레임이 있어서 공제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00대 분량이 왔는데 이 금액이 여기서 100대가 분량이다. 그렇게 되면 전체 지불 금액이 만약에 이제 10,000불이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 불량품에 대해서 10,000불을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불량품에 한해서 그 불량품 값만큼 공제를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셀러가 이제 바이어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또 대안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100대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어에게 다 줘버리고, 그 다음에 다음 항체에 이 물품을 다시 1,100대를 더 실어서 1,100대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 100대만 이쪽에 바이어가 더 빨리 보내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이 100대 부분만 정상적인 물품으로 빨리 보내주는 것,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처음에 공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불량이 난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정상적인 물품으로 이제 대체를 해가지고 보내주는 경우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불량에 대해서 여기서 또 이제 부족 분량이 생겼다, 1000대인데 뭐 900대밖에 안 왔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또 100대를 다음 항체에 또 얹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겠고, 다양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이제 세 가지 케이스를 이쪽 바이어가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최악의 경우에는 이것이 다 바이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것을 다 거절할 수 있겠죠. 다 필요 없다, 그죠? 무조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아주 막무가내식으로 막 밀고 나올 수도 있겠대요. 이 10,000불인데 여기 한 5,000불이라든지 물품 전체 금액에 해당되는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셀러로서는 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그 중재에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타협점을 찾는 그런 과정이 또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브리칭 앤드 레무디에 무역계약의 이제 위반과 구제에서 알아봤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참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비엔나 협약의 그 조약 내용을 그대로 이제 옮기니까 이것이 상당히 이제 어렵게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사실 뭐 설명을 듣고 보니까 뭐 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권리가 양쪽에 다 해당이 되고, 또 어떠한 권리는 또 매수인과 매도인에게만 이게 해당이 되고, 그런 것 정도만 잘 분리해서 잘 정리를 해두시면은 뭐 시험에서는 충분히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무역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는 것, 인코텀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